우리가 매일 입는 옷, 사실 알고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풀기 전에 옷의 기본 재료가 되는 원단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옷의 원단이 되는 섬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천연섬유, 재생섬유, 그리고 합성섬유인데요. 천연섬유는 천연의 생물이나 광물에서 온 소재를 말하죠. 흔히 알고 있는 면, 마, 견, 모가 모두 천연섬유죠. 재생섬유는 이름부터가 좀 낯설죠. 목재, 펄프의 섬유소나 단백질, 천연 고무 등을 이용해 만든 합성섬유를 재생섬유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합성섬유는 석유, 석탄, 공기, 물 등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섬유를 말하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폴리우레탄 이것들이 모두 합성섬유예요. 이렇게 다양한 섬유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친환경, 웰빙 트렌드에 맞춰 천연섬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대표적인 천연섬유 중 하나인 면직물은 목화섬에서 뽑아낸 순면실을 직물 설계에 따라 필요한 실에 올 수대로 실을 감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감아놓은 실에 풀을 칠하고 건조하는데 이 작업은 실의 강력을 높여줘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주죠. 그리고 충분히 건조된 후 가로실과 세로실을 교차시켜 천을 짜는 재직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과정에서 원단의 무늬가 결정돼요. 이렇게 완성된 직물의 결점을 검사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면직물이 완성되는 거죠. 다양한 공정을 거친 후에 원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옷의 인상을 좌우하게 될 염색 가공 공정에 들어가게 되죠. 기본적으로 염색 공정은 원단을 구겨서 염색기에 집어넣죠. 그리고 60도에서 80도까지 온도를 올린 물에서 원단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염색 공정은 섬유와 섬유 간의 마찰로 표면 손상이 일어나 광택이나 촉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공정이 바로 염색 가공 공정이 되고요. 동시에 가장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어떻게 품질을 더 추구하면서 환경성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은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친환경 염색 기술인데 원단을 구기지 않고 펼쳐진 상태에서 염색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단의 광택이나 촉감이 기존의 염색 공정보다 우수하죠. 그리고 염색 온도 또한 상온 25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온도를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품질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염색 기술인 거죠. 폐수 문제를 해결한 가공 기술도 등장했어요. 폐수로 모두 버려지는 강알칼리인 가성소다 대신 암모니아를 이용해 폐수를 다시 재사용하는 친환경 가공 기술인 거죠. 이 가공 기술 역시 광택, 촉감 등이 우수해 질 좋은 품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액체 암모니아는 표면 장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원단이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적셔지고 칩투성이 우수해서 3초에서 5초 사이에 팽윤이 완벽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품질의 광택과 또 여러 가지 우수한 물성들,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염색 가공이 완료된 후에는 마지막 단계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죠. 외관과 색상, 촉감 등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해요. 친환경 염색 과정을 거친 옷을 입는다는 건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품질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니 일석이조인데요. 우리가 매일 입고 생활해서인지 특별할 것 없는 옷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옷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알고 나니 우리가 입는 옷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 같네요. 옷 이야기에 있어 우리의 전통 옷인 한복을 빼놓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복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바지와 저고리를 입는 북방 알타이계의 호복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성의 경우 치마, 저고리, 속치마, 속바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남성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기본으로 하고 두루마기까지 갖추어 입기도 하죠. 한복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결코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깔과 그리고 멋진 어떤 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형태가 맞지 않아도 그냥 입은 형태로서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선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선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운 빛깔을 가진 선이죠. 한복하면 색을 빼놓을 수 없죠. 한복의 색은 음양오행에 기반을 두고 민족적인 색채인 오방색이라고 불리우는 황, 청, 백, 적, 흑 5가지의 색조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또한 전통적으로 화학약품 없이 천연 염색을 한 원단으로 한복을 만들기 때문에 은은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자아낼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유행을 잘 타지 않죠.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기온 변화가 뚜렷한 만큼 계절별로 한복의 원단도 달리해서 만든다고 해요. 봄, 가을 간절기 옷을 입을 땐 명주나 무명실로 짠 한라, 소사, 진주사로 한복을 만들죠. 겨울에는 은실이나 색실로 술을 넣고 겹으로 두껍게 짠 고급 비단인 양단이나 두껍고 윤기가 도는 공단, 그리고 명주를 사용해요.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몸에 붙지 않은 까실까실한 모시와 삼배를 이용해 한복을 지어 입어 무더운 여름을 나는 지혜를 발휘했죠. 그리고 전통 한복은 손님의 체형을 직접 보고 치수를 잰 후 재단과 재봉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몸에 꼭 맞고 편한 데다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정교한 솜씨로 지어지는 옷이다 보니 대량 제작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죠. 사실 입체적인 양복은 모양이 완성돼 있어 옷에 몸을 맞추는 데 비해 평면 구성인 한복은 옷이 몸에 맞추는 사람 중심의 옷이라고 할 수 있죠. 평면인 한복은 사람이 입었을 때 비로소 입체가 되고 입는 사람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연출할 수 있죠. 또 몸에 꼭 맞는 서양 옷이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반해 한복은 관절의 활동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죠. 그뿐인가요? 한국인의 체형을 아름답고 세련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하죠. 저고리의 길이는 짧고 폭이 넓고 긴 치마를 입어 안정되면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주잖아요. 걸어 다닐 때 율동적인 자태와 단순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한복의 장점이죠. 아니, 이렇게 우수한 한복인데 언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을미개혁을 정점으로 관복과 군복부터 서양 옷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배층은 서양 문물을 빨리 수용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흰 한복을 즐겨 입었죠. 일제는 흰색 한복이 민족 정신의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관공서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97년 광무개혁 때는 아예 흰옷을 입는 걸 금지시켰다고 해요. 이런 탄압과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옷이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게 됐던 거군요. 그렇죠. 한복은 이제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전통 한복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 한복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머지않아 한복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올 날을 한번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주변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주복 아닐까요? 맞아요. 우주선 밖에서 입는 선해 활동용 우주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혹독한 우주 환경 및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우주인은 우주복을 통해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는 섭씨 120에서 150도 범위의 온도차와 극미한 중력, 강력한 태양빛, 칠흑 같은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초속 8에서 16km의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는 초소형 유선과 궤도 잔해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배가 고플 경우에는 우주복 몸체와 헬멧 사이에 음식과 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쉽게 막대기 형태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 빨대를 이용하여 물을 마실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모든 기능의 장치가 우주복에 다 장착되어 있다 보니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주복의 무게는 100kg에 해달한다고 해요. 하지만 무중력 공간인 우주에서는 무게를 느낄 수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주처럼 특별한 공간이 아니어도 필요한 기능성 의복이 있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의복이기도 해요. 바로 방탄복이죠. 사실 방탄복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여러 겹의 섬유를 겹쳐 총알이 천의 그물망에 걸리도록 하는 게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방탄복의 소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방탄복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질기고 강해야겠죠. 탄환체가 와서 충격을 했을 때 그 탄환체의 그 충격을 막아야 되지만 그것을 잘 전파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뒤 후면으로의 변형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탄복 소재가 아라미드죠. 아라미드 섬유는 방향적 폴리아마이드 섬유의 일종으로 500도씨의 불 속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은 내열성, 그리고 아무리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는 뛰어난 인장 강도를 가진 섬유라고 해요.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슈퍼 섬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UUHMWP라고 하는 소재는 초고분자량을 만들어서 초고강도를 낼 수 있는 소재죠. 아라미드보다 월등히 가볍다는 장점도 있죠. 요즘 방탄복은 경량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아라미드 소재의 장점과 초고분자 소재의 장점을 결합해 방탄 소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방탄복뿐만 아니라 방검복도 있죠. 특히 아라미드 소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방탄복에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아라미드 직물을 방검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고밀도 직물을 많이 쓰게 되고 몸을 보호해주는 펠트 타입의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죠. 방탄복에 쓰이는 주재료가 직물뿐만은 아니라고 해요. 다른 다양한 물질을 섞어 방탄 성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중 전단 농화유체라 불리는 특수 물질이죠. 평소에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 강하게 굳어진다고 해요. 저항이 커지면서 총알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런 첨단 물질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보통 소재 1kg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니 좀 더 저렴하면서 안전한 소재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방탄 성능을 높이면서 경량화하고 착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탄복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착용한 슈트 같은 무적의 방탄복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옷을 고를 때 소재, 내구성, 실루엣, 디테일 등 많은 것을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고려하는 것이 디자인일 거예요. 옷에 있어 디자인은 전반의 느낌을 좌우하고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패션에서 디자인이란 용어는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어페럴이라는 기성복 산업이 정착됨으로써 본격적인 패션 디자인의 영역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똑같은 옷이라도 수공업의 기술을 그대로 대량 생산에 적용할 수 없겠죠. 때문에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의상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근대 디자인의 기초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미적인 취향 선택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고 자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죠. 최근 의류 산업이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자인은 상상력, 창의력, 감성, 예술 등 문화적 요소가 기반이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러한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서 미적 기준이 바뀜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도 하죠. 그 가장 큰 예로 미니스커트를 들 수 있겠죠. 오늘날의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당당히 거리를 걸으며 각선미를 자랑할 수 있지만 처음 미니스커트가 나왔을 땐 외면받았다고 해요. 미니스커트를 발명한 영국 여성 메리 퀀트는 1950년대 후반 위험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선보였는데 손바닥만한 천조각의 초미니스커트를 본 사람들은 그 옷에 대하여 매춘부나 있는 의상이라고 비난을 했고 학교나 교회에 입고 오면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미니스커트가 등장했을 때 선정적이라고 해서 무릎이 15cm가 올라가면 단속 대상이고 20cm 이상 올라가면 즉심에 넘겨줬다고 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퀀트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미니스커트 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게 된 거죠.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름다움만 우선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 용도에 적합한 실용적 측면이 반드시 요구되죠. 우선은 가장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복의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잘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의류나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따른 기능에 따른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옷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가장 크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디자인의 실용성은 인간 생활 활동의 편리를 위한 요소이며 기능의 적합성이죠.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난 옷이라도 최소한의 기능성을 갖추었을 때 옷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게 된 옷이 바로 누구나 한 벌씩은 갖고 있을 청바지죠. 처음 청바지를 고안한 리바이스 창업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천을 파는 사업을 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자 광부가 있는 작업용 바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내구성을 높이려고 질긴 천막천을 사용했고 때가 덜 타도록 푸른색 인디고 염료로 천을 물들였고 1872년에는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가 주머니가 잘 찢어지지 않게 내 귀퉁이에 구리못을 받고 이것을 이름의 특허로 등록했어요. 이것이 구리단추의 시초인 셈이죠. 청바지에 구리단추를 달자 헐렁한 주머니는 단단하게 고정됐고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담아도 주머니가 잘 찢어지지 않아서 미국 전역에 청바지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 구리단추 하나가 청바지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셈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입는 옷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의 힘 아닐까요?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처음처럼 과일의 갈변 현상을 막으려면 어머나! 맛있는 과일이 공급량의 식욕을 자극하는군요.
새콤달콤한 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베어 문 자국이 누렇게 변할까요? 과일 중에는 사과, 배, 바나나, 복숭아가, 채소 중에는 감자와 고구마, 양배추 등이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대표 식품인데요. 선생님, 색이 변하는 과일과 그렇지 않은 과일의 차이점은 뭔가요? 갈변 현상은 어떤 물질과 산소가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과, 바나나 같은 물질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 요소가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이 폴리페놀 산화 요소가 분비되면서 폴리페놀이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촉진하고 갈색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몬이나 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갈변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속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식품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마. 갈변 현상을 방지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 속에 페놀계 화합물의 효소와 산소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바나나에 각각 맹물, 끓인 물, 소금물, 레몬물을 붓고 기다려 보자고요. 1시간 후 바나나의 운명은 어떻게 나뉘어졌을까요? 먼저 맹물과 끓인 물을 보죠. 끓인 물의 색 변화가 약간 덜 이루어진 것 같죠? 그 이유는 물이 끓는 과정에서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산화 반응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소금물은 소금의 염소 이온이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어 색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한 레몬물은 용액의 수소 이온 지수인 pH를 떨어뜨려 효소의 활성도를 낮춘 것이죠. 갈변 현상을 막는 실험, 뚜렷한 차이점 확인 완료. 과일과 채소의 색 변화를 막고 싶다면 소금과 레몬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깔끔하게 해결.